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 해가입니다. 자, 이 해가는요, 반드시 먼저 구지가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지가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지가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해가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지가는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의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구지가 얘기를 한 거는 이 해가 자체가 구지가와의 비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는요, 구지가와 어떤 점이 비슷한지, 공통점이죠. 그리고 어떤 점이 다른지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도요, 역시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이제 해가의 배경설화는 구지가와 다릅니다. 이 배경설화의 차이점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지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40, 50년 경에 지어졌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해가는 이로부터 700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바로 정확한 연대까지 나오는데요. 이 배경 설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진골 출신으로 추측되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이제 관리가 있었어요. 이 관리가 어디로 발령이 났냐면 강릉 태수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죠. 순종공의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수로 부인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수로 부인이 왜 유명하냐면 이 수로 부인이 해가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또 어디서 나오냐, 헌화가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왜 유명하냐?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 수로 부인이 이 순종공과 같이 있을 때 납치를 잘 당했다고 해요. 이 해가에서는 어떤 것이 수로 부인을 잡아가냐면 이 용이 수로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이 물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수로 부인을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공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자기 부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요. 한 노인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했으니, 입이 쇠를 녹인다 했으니 바닷속의 생물인들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겠소?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지역, 이 강릉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 용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 이렇게 모아서 막대기 하나씩 들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서 뭐를 불러라? 이 해가의, 이게 노래잖아. 노래 가짜잖아요.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부인을 찾을 거라고 이 한 노인이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용이 부인을 받들고 나와서 다시 순종공한테 바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로 부인과 순종공의 이 딸이 바로 이제 산모 부인인데요. 이 산모 부인은 나중에 누구랑 결혼을 하냐? 경덕왕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로 부인은 경덕왕의 뭐가 돼요? 장모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알아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헌화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향가예요. 사구체 향가인데 이 헌화가의 내용은 뭐냐면 또 순종공이 이제 수로 부인이랑 같이 이제 밥을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위에 철쭉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그래서 수로 부인이 이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내게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은 없는가? 라고 하니까 이 수행하던 사람들이 이게 바위에 있는 꽃이니까 그건 뭐 꺾을 수 없는 꽃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암소를 끌고 곁을 지나가던 이 늙은이 한 명이 수로 부인이 너무 얼굴이 예쁘니까 이 꽃을 꺾어서 노래까지 불러서 바쳤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 수로 부인의 외모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수로 부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구지가가 사원사구였다면 해가 같은 경우는 칠원사구입니다. 그래서 훨씬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역시 7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길이의 확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역시 내용 역시 어떻게 된다?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거부가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거북이 진짜 거북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수로부위를 납치해간 용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구지가의 영향을 받아서 해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거북이 의미하는 거 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를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내놓아라? 수로를 내놓아라. 이 수로 부인이죠. 자, 그러면 여기 1구에서만 거북이를 불러. 그 다음에 수로를 내놓으라고 명령까지 해버리죠. 구지가와 다른 점 바로 보이죠? 구지가는 호명, 명령, 가정, 위협 이렇게 1919였다면 여기서는 1구에서 이미 호명과 명령이 다 같이 나온 거예요. 다른 이의 부녀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크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순종공이죠. 순종공의 아내니까. 부녀는 부녀자예요. 빼앗은 죄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구지가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머리를 내놓으라고 했다면 여기 해가에서는 이 죄가 너무 이렇게 확연해. 이건 정말 나쁜 죄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게 내가 너무 당연하다라는 뭘 부여하면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어느 정도 근거를 대는 거죠. 내가 만약 거역하여 바치지 않으면 이거 의인화가 돼 있죠. 네가 만약에 거역을 했어. 그래서 바치지 않으면 이라고 뭐라고 있어요? 가정을 하고 있죠.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고 말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이게 구체적이에요. 실제로 그물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너를 잡아서 구워 먹고 말리라고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지가가 단순하게 호명, 명령, 가정, 위협이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호명, 명령, 당위성을 포함한 구절이 들어가고 가정, 위협 이런 구조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해가도 마찬가지로 주문처럼 외우는 주술료고요. 당연히 같이 노동요에도 쓰였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똑같이 뭐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죠. 거북과 용 모두 여기서 이제 화자한테 위협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이점은 뭐냐면 구지가 같은 경우는 누가 중심이에요? 수로 왕이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수로 부인이 중심이죠. 이 수로 왕이라는 거는 약간 그 민중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적인 거예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근데 수로 부인은 사실은 순정공의 여인이기만 하니까 사적인 거죠. 여기서 시대적인 흐름이 느껴집니다. 문학의 흐름은 점점 갈수록 개인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사구였고 칠원사구였다는 거 아까 얘기를 했고요. 얘는 이제 거북이가 약간 신령스러운 존재였어. 위협을 하긴 했지만. 근데 여기 해가에서는 어떤 존재? 수로 부인을 훔쳐간 이제 공격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 다음에 얘는 근거가 있다 없다? 근거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이 해가가 중요한 점은 이 구지가의 형태가 700년간 계속 구전되고 변형되면서 신라시대까지 이어져서 이제 해가라는 형태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가 같은 경우는요. 구지가와 함께 나올 수 있고 또 헌화가 같은 수로 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헌화가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늘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